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의 핵심,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빅데이터를 흔히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이 많아질수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비식별 기술과 또 이렇게 생성된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질환지구 데이터 차형건 부장님과 양진모 소장님을 모시고 데이터 비식별화의 필요성과 비식별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데이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환지구 데이터의 비식별화 솔루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환지구 데이터 융합화업부 부장 차형건입니다. 저는 15년간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보안 등 데이터 보안 분야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환지교 데이터 연구소장 양진모입니다. 저는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 13년간 다양한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지난해 이제 8월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네. 시행이 되면서 가명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데이터에 이제 포함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들을 비식별화 처리해서 좀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 법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의 핵심 가명 익명 정보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그 다음 법과 제도, 가명정보 처리 기술, 회사 소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입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9년에는 1조 6천억, 2023년에는 2조 5천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11.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성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데이터를 보시면 623건에서 2020년에는 1490건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약 8,725만 건에서 2020년 상반기 신고 건수만 1,50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조치하고 안전하게 활용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산업 확장 및 신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의 비식별화 및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빅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 기업당 피해 금액은 평균 38억입니다. 데이터 유출 사례 분석 결과 80%가 고객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데이터 침해 발생 원인으로는 악의적인 공격이 50%, 내부 시스템 결함이 29%, 임직원 단순 실수가 21%입니다. 이것들을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갖추게 되면은 50% 이상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침해 생애 주기입니다. 평균 데이터 침해 식별 기간은 223일과 평균 데이터 침해 해소 기간은 78일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개인정보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흥망성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및 빅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개인 및 민감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AI 챗봇에서 주소, 계좌번호까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크게 성장하다가 위기를 맞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시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앱 안에서 사생활 정보도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기밀, 외도사실까지 개인정보가 카카오맵에서 유출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져갈 수도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정보를 통한 비식별화는 필수입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식별 정보, 개인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된 것은 데이터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에 의해서 동의를 받은 케이스라면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일일이 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가치가 높은 데이터는 민감 정보입니다. 정부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어떤 병명이라든가 나이, 주소, 그리고 직업, 급여,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민감 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대로 활용한다면은 제식별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일반적으로는 가명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명 처리의 개념은 일부 정보의 일부 삭제 또는 대체 삭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름 같은 경우는 마스킹 처리한다든지 나이 같은 경우는 30대, 50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익명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익명 정보는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예 익명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를 식별을 할 수 없고 민감정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가치로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선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으며 8월 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9월경에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공식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에서 개인정보를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가명, 익명 정보를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감독 기능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교육 분야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이 교육부에 의해서 2020년 11월 26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활용, 처리 단계 전반은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 대상, 기록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은 기본 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합니다. 물론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 외에 이제 각 산업별로 특수 분야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이번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고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도입이 됐고 가명정보는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정의가 되었던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홍길동, 010-2345 같이 특정 개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명정보는 20대 남자, 그리고 010 별표,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까지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다음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특징이 없지만 그 사용자의 형태라든가 어떤 정보를 일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익명 정보는 아예 그 개인을 어떠한 형태로도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 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가명 정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비식별화한 다음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정보보다는 일반적으로 가명정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가명정보는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AI 등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추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가명정보와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말은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어떤 추가적 가명 처리된 정보를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어떤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그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을 뜻합니다. 또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한 것 중에 가명정보 처리자가 있고 가명정보 취급자가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뜻하고, 가명정보 취급자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근로자를 뜻합니다. 실제로는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식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미 가명 정보를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지만 어떤 다른 기술적인 절차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재식별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결합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합키는 주로 이제 데이터가 가명 정보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데이터를 생성해낼 때 그 양쪽 데이터의 어떤 키값을 의미합니다. 고유한 키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결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 결합 신청자, 가명 정보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의미하는데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자, 가명 정보를 제공하고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가명 정보 제공 없이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결합 전문기관과 결합 키 관리기관입니다. 결합 전문기관은 여러 기관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기 지정한 전문기관입니다. 이건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합키 관리기관은 시행령에 따라서 결합키 연계 정보를 생성하여 결합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키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합키 관리기관은 현재 키사에서만 수행하고 있고 결합 전문기관은 특정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등에서 현재 한 10개의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기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명정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수집 목적의 개인정보가 활용이 불가했습니다. 다만 추가 동의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서 그동안 데이터를 수집했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활용을 할 수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집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명 처리 후 추가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이 조성되었음. 이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기술, 절차, 관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더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정보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데이터 산배보호에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통계 작성이란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장 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 작성을 많이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도 이번 데이터 3법에 의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활용 3단계로 나누어지며 가명정보 처리에는 4단계로 사전 준비, 가명정보 처리, 적정성 검토, 사후관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및 사후관리는 가명정보 처리자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명정보 처리 중 우연히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등 목적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명정보 결합입니다. 가명정보의 결합이란 거는 예를 들면은 A사가 있고 B사에 서로 다른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A사와 B사의 데이터가 결합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서로 간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명정보의 결합은 내부 결합과 외부 결합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 결합은 기업 내에서 결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준비,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 처리, 사후 관리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결합 대상, 결합기 생성 항목, 그런 결합기 알고리즘 등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명 처리는 SHA-256 등 해시 함수의 썰트 값을 추가한 후 가명 처리 및 결합키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명 처리 이후에는 이제 내부 결합 및 결합키를 삭제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활용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및 용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합키란 것은 결합 대상이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 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결합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뜻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또는 교육부장과 지정하는 결합 전문기관을 뜻합니다. 결합키 관리기관은 결합키 연계 정보를 생성하여 결합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와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키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합 및 반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청기관 A사, 신청기관 B사에 서로 다른 결합키를 생성하고 그 다음 일련 번호를
결합키 관리기관인 키사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키사에 대해서는 결합키 관리기관을 통해서 협의된 방법으로 생성 결합키를 결합 전문기관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A 기관의 결합 데이터와 B 기관의 결합 데이터를 결합해서 반출 심사 후에 승인이 되면은 그 적정성일 경우에는 반출하게 돼서 그 양사의 데이터를 통합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명정보 결합이 왜 이거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결합할 경우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이 수행이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결합은 자체에서 해도 되지만 외부 다른 법인과 또는 다른 기관과의 결합은 반드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를 결합안에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합 전문기관은 결합키 관리기관이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출 대상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부가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결합이 중지되고 만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데이터와 결합을 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또 최신 법 제도 동향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님께 바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이제 비식별 처리를 하면 할수록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중요한 게 어떻게 데이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안전하게 비식별 처리를 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가명 처리를 위한 비식별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환지교 데이터에서 갖고 계신 솔루션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명정보 처리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식별 기술 주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식별자입니다. 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고, 그 자체만으로 개인 식별성이 강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 이름이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식별자. 정보 주체에게만 고유하게 부여된 정보는 아니지만, 네,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보이고요.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쉬운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나 사망일, 직업, 성별, 신용등급, 주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은 민감정보, 속성정보입니다. 주로 그 개인정보 처리자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보. 예를 들면 이제 상품 구매 이력, 월별 전화 사용액, 대출 총액, 예금 총액, 고객 고유 번호 등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이제 특이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보 주체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정보는 아닌데, 해당 정보 주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정보이고, 누구든지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정보인데요. 예를 들면 특이 질환, 초고소득자 또는 이제 초고령 연령자, 특이 직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란 용어는 재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비식별 조치가 적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보호 모델이고요. 그 예를 들면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처리, 비식별 조치. 그 데이터 값 삭제나 총계 처리, 가명 처리,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재식별화입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익명화. 개인정보가 더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궁극적인 상태 혹은 그 상태로 변경하는 절차, 비식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식별 주요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명 처리 기법입니다. 개인이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장점은 이제 데이터의 변형 또는 변질 수준이 적은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대체값 부여 시에도 식별 가능한 고유 속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휴리스틱 과명화 세부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별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몇 가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공하여 개인정보를 숨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홍길동 또는 임꺽정 등의 몇몇 일반화된 이름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요. 특정 주소값, 대학교 명을 서울, 대전대학교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전 규칙을 정하여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변수에 한계가 있고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일정한 규칙이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 수립 시에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암호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 기법을 써서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해시 알고리즘인 SHA-256, SHA-512, 그리고 양방향 알고리즘인 이제 AES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교환 방법입니다. 교환 방법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사전에 정해진 외부 변수를 저장하고요. 그 값을 로드하여 기존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계 처리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값 등을 적용하여 특정 개인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장점은 민감한 수치 정보에 대해서 비식별 조치가 가능하고요. 통계 분석용 데이터셋 작성에 유리하고, 단점으로는 정밀 분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으며 집계 수량이 작을 경우에 추론에 의한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계 처리 기법의 하나인 총계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데이터 전체에서 전체 또는 부분을 총합 또는 평균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전체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 데이터의 대표값이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용 정보로는 나이, 신장, 소득, 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 총계입니다. 데이터셋 내 일정 부분 레코드만 총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데이터 값에 비해 오차 범위가 큰 항목 평균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라운딩 기술은 특정 수치에 대해서 올림 또는 내림, 반올림 등을 적용해서 최종 집계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세세한 정보보다는 전체 통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열입니다. 기존 정보값은 유지하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소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뒤섞어 버리는 기술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값 삭제 기법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특정 데이터 값을 삭제하는 방식이고요. 이에 세부 기술로는 식별자 삭제, 식별자 부분 삭제, 레코드 삭제, 식별 요소 전부 삭제 등이 있습니다. 비식별 처리 시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사용도 쉽고 적용도 쉬운 형태다 보니까 연구 목적이 아닌 단순 비식별 기법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주화 기법입니다. 단일 식별 정보를 해당 그룹의 대표 값으로 변경하거나 구간 값으로 변환하여 고유 정보 추적 및 식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이를 35세에 해당되는 나이를 30세에서 40세 아니면 20대에서 30대로 치환하는 기술입니다. 이 안에 세부 기술로는 감추기, 랜덤 라운딩, 범위 방법, 제어 라운딩 등이 있습니다. 범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기법이고요. 해당 값의 범위 또는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는 이제 소득 구간을 3,300만 원인데 그걸 구간으로 표현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라고 대체 표기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마스킹 기법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 값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이에 세부 기술로는 이미 잡음 추가, 공백과 대체 기술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원 데이터 구조에 대해 변형이 적고, 단점으로는 마스킹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이게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 특정한 값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약간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백과 대체, 특정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문자 또는 공백 등으로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 또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많은 기관 내에서 비식별 처리를 하기에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익명성은 비식별화 이후에 데이터 재식별화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집합에서 공격자가 찾고자 하는 레코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레코드가 적어도 K개가 존재해야 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취약점 등이 있는데요. 이제 동질성 공격 부분이 있습니다. 레코드들이 범주화되었다고 해도 일부 정보들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경 지식에 대한 공격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질병과 같은 데이터 내에서 여자는 이제 전립선 연후에 걸릴 수 없다라는 배경 지식에 의해서 특정 인물이 남자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그룹이 남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는 나이 그리고 주소 등과 결합해서 쉽게 유추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L 다양성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K-익명성의 취약점, 동질성 공격과 배경 지식 공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보호 모델입니다. 동질 집합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서로 다른 민감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K-익명성은 이를 통해 이제 비식별 조치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갖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충분한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공격의 방어가 가능하고 배경 지식으로 인한 공격에도 일정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 다양성의 취약점으로는 쏠림 공격이나 유사성 공격이 있습니다. 쏠림 공격이라는 것은 특정 정보가 이제 특정한 값에 쏠릴 수도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임의의 레코드 집합 중에 만약에 99개의 위암 양성이 있고 1개의 위암 음성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할 경우에 공격자는 공격 대상이 이제 99%의 확률로 위암 양성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 공격은 비식별 조치된 레코드의 정보가 서로 비슷하다면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동질 집합 레코드 안에 유사한 질병인 위궤양, 위염, 만성 위염 등이 있을 경우에 쉽게 그 공격 대상의 질병이 위에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을 알아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 기법 등을 섞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가 있는 취약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T 근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 근접성은 값의 의미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모델이고요. L 다양성의 취약점이 이제 쏠림 공격, 유사성 공격을 보완한 모델입니다. 정의는 이제 동질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민감한 정보의 차가 적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정보의 분포가 전체 데이터 집합의 분포와 비교하여 너무 특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모델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비식별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휴리스틱 암호화 기법은 이제 정해진 규칙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이제 우편 번호가 있는데 우편 번호를 특정 일련된 규칙을 통해서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기법은 특정 주민번호를 이제 샤256 단방향 암호화로 대체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라운딩 기법입니다. 직배 처리된 값에 대해서 올림 또는 내림 기준을 적용하고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방법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속성값 삭제입니다. 단순 삭제하는 방법이고요. 사원번호 예시를 들면 이것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원번호만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번호 또는 유효성을 가지는 정보 등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명,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위 방법입니다.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의 범위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또는 이제 월 소득 등의 통계적인 정보로 변환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백과 대체는 마스킹 처리 기법을 통해 일정 부분의 문자를 대체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적용이 용이한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식별 주요 기술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질환지교 데이터의 솔루션 및 회사 소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환지교 데이터의 이제 비식별화 솔루션인 아이디 필터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민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솔루션이고요. 아이디 필터는 이제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 내 포함된 민감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질환지교 데이터의 솔루션입니다. 네, 주요 기능으로는 빅데이터 연동
있고요. 근래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하둡 시스템 연동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 개인정보 탐지 기능. 원본 데이터에서 이제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하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자로 자동 선택되어지게 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명화, 익명화, 조치 기능.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식별 조치 기능이 가명 처리 기법의 대부분이 기능화되어 있고요. 이를 사용자가 아주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적정성 평가 부분이고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평가 또는 비식별 데이터의 위험도 측정 등을 통해서 안전한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주기 관리입니다. 데이터가 생성부터 파기될 때까지 모든 주기에 따른 그 선택, 결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권한에 따른 조치 등을 통해 데이터 생성부터 처리될 때까지 모든 주기에 따라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대시보드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식별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지 또 어느 비식별 데이터가 오랜 시간을 소용하고 있는지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완벽 준수하고 있고요. 가공 데이터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속성 등을 통해 인메모리 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신속한 비식별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질환지교 데이터에 대한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하면 떠오르는 기업, 질환지교 데이터입니다. 리얼 프라이버시 케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데이터 중심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설립일은 2020년 4월 1일 정도고요. 임직원 수는 약 60명. 그리고 사업 분야로는 민감 개인정보 분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질환지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C 필터, PC 내 이제 민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취약점 점검 솔루션이고요. PC 내 개인정보 포함 문서 검색 또는 모든 기반의 문서 등을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개인정보들이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하고 그 예약 스케줄링 검사나 관리자 검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있는 파일 등을 암호화 또는 압축, 완전 삭제, 격리 이동,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웹필터입니다. 민감 개인정보 유해 웹 게시물 필터링 솔루션이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 내에 적용해서 게시판에 올라가는 이제 개인정보나 파일에 들어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서버 필터입니다. 서버 민감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이고요. 이제 기관,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서버 등의 파일 또는 DB 안에 어떤 개인정보들이 존재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진단 리포트 등을 통해 관리자가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여기까지 비식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환지교 데이터 양진모 소장님께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과 질환지교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하는 동안 많은 질문들 도착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장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환지교 솔루션을 활용하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발생 가능한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아니면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여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환지교 솔루션을 활용하면 완전한 그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인 준수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외에 조치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식별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상으로는 통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부가적으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후에 관리체계 프로세스 수립, 그리고 처리 전에 내부적인 증적 자료 보관, 로그 기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만 도입해서 100%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솔루션과 함께 다른 보완적인 추가적인 그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원본 개인 데이터가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에 질환지구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필터링해서 가명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 중에 이제 텍스트적인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형 데이터들은 그 컬럼의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비식별 처리나 기법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쓴 내용의 글들이 많거든요. 무슨 신고 데이터나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제 텔레마케터들이 이제 쓴 내용,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AI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비정형 텍스트 안에서 이제 어떤 단어들이 어떤 고유의 특성을 띠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사람 이름인지 혹은 뭐 조직명인지 또는 특정 일자인지 뭐 날짜인지 시간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NER 기법 등을 통해서 객체를 인식하고 그것 등을 비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지 등은 이제 특정 이미지가 이제 사람에 관계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이미지들은 보통 이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얼굴을 이제 블러 처리나 이제 특정 색깔로 뒤엎어버리는 이제 마스킹 처리 등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것들은 이제 똑같은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객체 탐지를 통해 얼굴 또는 사람의 전체 형상을 인지해서 이제 블러 처리, 뭐 마스킹, 삭제 처리하는 기술을 통해 이제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환지교 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IT 필터를 사용하면 별도의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소를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전 단계로 비식별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로다 사태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질환지교 데이터의 IT 필터는 데이터베이스 단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질환지교 데이터의 이제 다른 솔루션인 서버 필터를 잠시 예를 들면 서버 필터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기존의 모든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 한 13가지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기술이 이제 ID 필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 등을 비식별한 이후에 그 데이터를 또 다른 백업 테이블이라든가 원본 데이터에 다시 수정을 가하는 형태로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시에 성능 이슈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비식별화 처리 시에 성능 이슈가 가장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저희는 그 인메모리 기반으로 이제 모든 솔루션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메모리 상에서의 비식별 작업 등이 최고의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보장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비식별화해서 담을 수 있는 메모리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서버 베이스라면 메모리의 크기 타입 그것들 등도 이제 많이 커져야 되는 형태고, 그것 등을 통해 메모리 안에서 쉽게 비식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AI 머신러닝을 통해 개인 민감 정보를 배제하는 알고리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역시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 정보를 이제 찾는 기술, 그것 등이 이제 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기술화되어 있고, 그 비정형 데이터 안에서 그 객체 등을 인식해서 그 데이터 등을 비식별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특정 수치 데이터 등을 이제 총계 처리나 다른 기법 등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 셋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 데이터 등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최근에는 많이 논문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질환지교 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ID 필터 처리에 서로 다른 결과 자료들을 결합하려고 할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데이터 결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부 결합과 외부 결합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결합 데이터란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의 A 부서, B 부서 간에 서로 다른 자료를 결합해서 그 특정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이고, 외부 결합은 A사의 데이터와 B사의 데이터, 예를 들면 A사는 통신 데이터, B사는 금융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친데 과정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전 준비에는 결합키라는 걸 생성을 해야 됩니다. 결합키 같은 경우는 어떤 양쪽의 데이터를 서로 동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결합키 값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이 핸드폰 번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HA-256을 통한 단방향 암호화를 통해서 결합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 데이터가 동일한 결합키를 결과값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매칭이 돼서 하나의 데이터를 합쳐지게 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외부 결합인데, 외부 결합 시에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회사의 결합키와 B라는 회사의 결합키가 일단은 준비가 된 다음에 그 결합키를 결합키 관리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 키사에서 어떤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그 결합 기관의 전문 기관으로 송부가 돼서 그쪽에서 데이터 자체를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결합 결과물에 대해서 내부 적정성이라든가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양사가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합키 생성, 그 다음에 결합키 관리 기관 전송, 그 다음 결합 전문 기관, 그 다음에 활용, 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가명 처리를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은 데이터 거래소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각각 기업의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데이터를 수요자들이 가명 처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질환지교의 ID 필터 솔루션이 이런 기능에 대해 향후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앞선 그 질문과 약간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요.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기업 간이라든가 기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뜻합니다. 그 주고받을 때 사전에 해야 될 작업 자체가 비식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가명 정보 처리 후에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데이터 결합이라는 거는 어떤 가명 처리, 그다음 적정성 검토, 사후 관리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결합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내게 되기 때문에 그 굳이 데이터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도 비식별화 자체는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네.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 등은 처리자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내부적인 용도에 따라 그 목적에 따른 이제 기간이 설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유형에 따라 이제 ID 필터는 내부적으로 이제 특정 프로젝트 기간이라든가 특정 삭제 일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 등을 통해 그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안전하게 완전 삭제라든지 원본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 기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와 가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방법에 따라 기업의 성공 또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익명화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명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익명화된 데이터 세트를 다른 데이터 또는 기술들 및 원본과 결합하는 것은 더 이상 익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합 및 시간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로 익명화를 고도화시켜야 안전한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처리 기법을 개발하고 그것 등을 통해 이제 안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활용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 기술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